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뉴욕 시장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죠.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결국은 어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한 내용을 갖다 제가 대충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팬데믹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재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공급이 따라주질 못했다. 근데 이렇게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이유는 공급망 차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급망 차질,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라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 차질 내지는 공급망 이 병목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당초 예상인 것보다도 좀 더 강하고 좀 더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나쁜 얘기만 했던 게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세보다도 강한 성장률이 나타나고 더 낮은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쭉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공급망 차질은 좀 오래 가겠지만은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테이퍼링이 금년 안에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좋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도 내년 말에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물론 지금 현재 1년 뒤를 예상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본다면은 이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국 문제도 있고 뭐 글로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일단은 현재 컨센서스는 내년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중 얘기고, 우선은 테이퍼링은 금년 11월 달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 실업, 고용 지표 있죠. 그 고용 지표가 아마 큰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뭐 금리는 상승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금리를 볼 것 같으면은 1.5%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1.5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뉴욕 시장이 장을 마감할 때쯤 해서는 1.524%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24시간 전하고 비교를 하면 다 조금씩 올랐는데 그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가 왜 3월 달에 봤을 때 1.74를 금방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될 만큼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물론 주식시장에서 이 금리 움직임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주가에 그다지 큰 악재가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권 가격이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금리가 좀 다소 안정세를 조금은 보일 것 같습니다. 뭐 한 4일 전이었죠.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가 너무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력난, 유럽의 천연가스 폭등 소식, 뭐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대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전력난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고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풍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큰 문제가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석탄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게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는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온 그런 상황이고요. 석탄 가격은 물론 중국에서는 중국 내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아시아 그 석탄 가격의 기준이 되는 호주 열탄 가격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금 추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이게 북반구의 겨울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북반구의 겨울이 오게 되면 전력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 에너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석유 가격이 $90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4배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이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그동안에 안 움직이다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석유 수요나 이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이러면서. 근데 이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에너지 공급은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셰일가스의 신규 채굴을 갖다 중단시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공급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네. 오펙도 공급량을 지금 그렇게 늘리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좀 장기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세계 각국들이 말하자면 ESG 그러니까 네. 이 친환경 탈탄소 쪽으로 가면서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노력을 갖다가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드 맥킨지라는 그 자문그룹이 이 조사한 걸 보면은 2014년에 석유 채굴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작년에 들어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하는 네. 정도로 지금 현재 석유 채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결국 뭐 글로벌 경제, 뭐 석유의 지배에서 뭐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오펙이 그 2021년 세계 석유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물론 오펙이 내놨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2045년까지를 예상을 했는데 석유 수요가 오히려 한 28% 정도 증가를 할 거다. 그런데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가 현재는 한 30%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한 28%로 줄어들겠지만은 여전히 석유가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수력이든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에너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펙이 낸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석유 채굴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석유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석유 시장에서의 오펙 중동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누가 석유 채굴을 하는데 자본 투자해라 하면 돈 넣겠습니까? 안 넣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을 네.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석유 채굴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근데 석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은 석유 가격은 이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추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이 변수를 따진다면은 지금 테이퍼링 들어가고 미국 금리 올리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유가 움직임은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란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이슈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에너지 문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의 전력난을 빚은 근본 원인 뭐 석탄. 이지요. 네, 석탄입니다. 석탄의 비축량 크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의 지금 현재 석탄 비축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한 20일 정도의 그 비축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비축분은 채 2주일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월 달까지 필요한 석탄이 발전용 석탄이 한 18억 5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게 네. 한 3억 톤 정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부족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중국이란 나라가 석탄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네. 재고가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발전소 네. 입장에서 본다면은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호주산 석탄 수입을 뭐 금지시킨 게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중국 발전용 석탄에서 호주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년에 사용하는 연료용 석탄이 한 30억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7% 정도를 수입을 해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7%의 절반 정도를 호주에서 수입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 정도를 수입 금지시키더라도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선 내몽골 쪽에서 수입을 해오려고 그랬는데 내몽골 쪽에 이게 무슨 부패와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이게 생산을 늘리는 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늘려서 많이 갖고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의 이 석탄하고 호주의 석탄을 비교를 해보면은 열량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킬로그램으로 따져가지고 호주산 석탄은 한 5,500킬로칼로리의 열을 내는데 이 인도네시아산은 한 3,800킬로칼로리밖에 못 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석탄을 넣어도 그만큼 열량이 안 나니까 발전이 덜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력난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동북 삼성에서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서고 촛불을 갖다 켜고 장사를 하고 이건 물론 주민들이 겪는 굉장한 불편이긴 합니다만은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국의 남동벨트에 있는 그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들이 저렇게 계속 공장 가동을 갖다 멈추거나 중지하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아직은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이슈도 역시 이제 중국 쪽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대 산맥이죠.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헝다 리스크 사태입니다. 여전히 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업체 가운데서도 지금 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볼 것 같으면 헝다가 전기 자동차 생산을 하면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이 꽤 많이 헝다하고 계약을 했다 그럽니다. 주로 어떤 건가 하면 뭐 충방전 장비라든지 하는 이런 장비들인데 대략 그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각 업체마다 계약 규모는 한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헝다가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한 방식이 계약할 때 금액의 50%를 주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물건을 받았을 때 나머지 50%를 주는 그런 계약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물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으니까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헝다가 안 받아간다면은 결국은 분해가지고 다시 뭐 원 상태로 돌리는 수밖에 없지만은 그랬을 경우에는 손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기대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중국 내부에서 아직은 소문입니다만은 헝다 자동차를 샤오미가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샤오미는 아마 샤오미가 전기차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샤오미는 전기차를 하더라도 자체 배터리 공장을 가질 생각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헝다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걱정했던 우유 가격 지금 뭐 결국 줄줄이 오르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우유가 지난 24일 날 5.4%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우유 흰 우유죠. 1리터짜리 대형마트에서 파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2,500원대에서 2,700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 업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우유가 올리니까 그 이후로 지금 줄줄이 인상을 갖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하고 지금 현재 동원 F&B가 네. 우유값 인상을 발표를 했고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죠. 다음 10월 달 6일과 7일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 인상폭은 대략 적게는 5%, 많게는 6% 내지 7%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남양유업이라든지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10월 안에는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아직 가격 폭이나 인상은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유값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유가 그냥 우리가 마시는 흰 우유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치즈 만드는 데 들어가고 버터 케이크, 만드는 데 들어가고 뭐, 그렇죠. 빵 네.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식품류 가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밀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식품류 중에서 또 그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계란. 그럼요. 네, 계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 판 가격이 아직도 7,000원대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제과, 제빵 이쪽의 가격들이 상당히 불안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